The closing session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nes. 네, 이번 마지막 세션은 앞서 두 개 세션과 좀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연으로 인해서 한 15분 정도의 시간이 줄어들었고요. 또 그러한 만큼 저희가 6시까지 다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또 직전에 저장님들과는 달리 또 오늘 이렇게 청중분들이 대부분 다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직접 영어로 발언을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세션에서 저희는 이 세 분의 발표자가 있으신데요. 첫 번째로는 도안 후앙휘 베트남 타이응웬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차완항과 음수아요 말라위에서 오신 문수아요 님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표는 구투 아브라함 톨로사 이디오피아에서 오셨는데요. 마지막 발표를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세션의 주제는 새마을운동 경험 공유인데요. 굉장히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전 세션에서는 한국의 또 새마을운동 관계자분들께서 현장에서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완료된 운동이나 또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개년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미얀마, 라오스의 경험 말씀해 주셨고 또 스리랑카에서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가 또 베트남의 이야기를 들을 텐데요. 도안 쾅화이 교수님께서 베트남에서의 새로운 농촌 발전 그리고 또 새마을운동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실 제목은 베트남의 농촌 개발 및 새마을운동과의 차별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베트남의 농촌 개발 운동이 새마을운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농촌 건설 국가 목표 사업이 새마을운동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Good afternoon.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날씨 속에서 베트남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던 쿠엔 후이라고 하고요. 베트남 타이응웬 대학교에서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다시 온 것은 2011년 이곳에서 석사학위를 한 이후 오랜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제2의 고향인 한국에 12년 만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4세션의 첫 번째 연사가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후 굉장히 늦은 시간이지만 많은 분들께서 여전히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계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발표 이후에 세 분 발표자들과 또 세 분 토론자들과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타이응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빈곤 퇴치와 또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상당한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가적으로 많은 개혁과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협력하는 것이 저희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웰비잉이 정말 중요한데요. 웰비잉은 결국 삶의 방식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느끼는지와 관련이 되어 있고 저희는 웰비잉을 생각할 때 객관적 웰비잉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살아가는 환경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주관적 웰비잉이 되겠습니다. 주관적 웰비잉은 행복에 대한 인식, 시각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는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주관적인 웰비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객관적인 웰비잉이 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부와 국제기구에서 최선을 다해 인프라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빈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객관적 웰비잉이 개선되고 자연스럽게 주관적 웰비잉도 개선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경제개발 모델은 굉장히 훌륭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또 저희가 실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개발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새마을 운동을 진행을 했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새마을 운동은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발표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제가 15분 이상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15분, 20분 안에 발표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15분 안에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구호들이 있습니다. 독립적인 자유 그리고 행복입니다. 또한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따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신농촌 건설 국가 목표 사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1개의 목표를 갖고 있고 또한 신농촌 개발이 베트남에서는 어떠한 의미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슬라이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대부분의 투자가 차관을 이용한 투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역사회의 기금을 사용하고 국내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차관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농촌 개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교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투자되고 있는 금액의 50% 이상이 가치사슬망, 상품 등에 집중을 하고 있고 또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경제 이론에 의하면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인프라 개발이 있어야 경제 발전이 있다라고 해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신농촌 건설 국가 목표 사업의 결과를 2020년에 대해서 보고 계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한 개선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야의 성과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선 신농촌 개발 목표에 맞는 통근자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고 또한 여러 지표에 모자란 부분들도 있습니다. 인프라의 개발이 있어야만 농어촌 지역의 개발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에 보시면 신농촌 개발 프로그램을 지역별로 나누어 놓은 곳입니다. 레드리버 델타에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새마을 운동의 도움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새마을 운동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중앙 고지대가 특히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어서 필요하고 특히나 이렇게 고르게 개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잘 발전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발전이 더딘 상황입니다. 또한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새마을 운동을 통해 이러한 지역에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위한 국가 목표가 설정이 되었고 이를 위해서 2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가 지역사회별로 2025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부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2025년 목표를 위해서 분야별로도 목표를 설정해 두고 구획, 인프라, 경제, 교육, 의료, 그리고 빈곤 퇴치 등의 세부 목표를 갖고 있으며 문화, 환경, 행정, 안보, 감독, 그리고 사회정치적 조직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미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진행된 특화된 프로젝트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태스크를 설정해 두고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효과적인 거버넌스에 집중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 훈련을 진행을 하고 또 자원의 동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감시 감독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저희가 잘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일촌 일품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촌 일품이란 한 마을마다 하나의 전략적 제품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마을마다 전략적 상품이 나올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지원을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촌 일품 프로그램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탱구엔에서 살고 있는데 탱구엔 지역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의 특산품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촌 일품을 통해서 각 지역마다 특산품을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상품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일촌 일품을 통해서 좋은 제품을 찾고 또 이것을 계속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또 공예이든 훈련이든 상업이든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경제의 일부로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촌 일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농촌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베트남에서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의 70%가 농민입니다. 전체 GDP의 17%만 농업인데도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 따라서 농어촌 관광을 발전시키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농어촌 관광을 개발하고 있고 농어촌 관광 같은 경우에는 아주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국제 협력을 하고 있고 또 정부 기관과의 협력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농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국제기구 또 정부의 삼각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협력이 이루어져야만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신농촌 건설 국가 목표 사업과 새마을 운동을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유사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의 농어촌 개발은 새마을 운동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고 정부에서 관리를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또 지역사회마다 마을 단위의 조직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경제개발 이전에 다리를 짓고 도로 포장을 한다라는 공통점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또 어느 정도 농어촌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원자재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공통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차이점은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재정이 지역사회의 중심이었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국가 중심이고 또한 우선순위 전략도 생각을 해봤을 때 한국 정부에서는 부촌과 또 가난한 마을들의 차별을 두지 않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지역사회를 먼저 돌봐야 한다라는 우선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 같은 경우에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있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출발점은 좋았지만 실제 적용이 되었을 때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했습니다. 또 교훈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 운동이 미래에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지에서 직접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들을 생각을 해보면 농민들이 처음에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또 우리도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지만 농민들의 인식 제고가 되지 않는다면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속하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새마을 운동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정부의 기술적 지원이 제공이 되는데 기업들의 참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디지털 새마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화야말로 미래의 핵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화가 없다면 경제를 더 빠르게 발전시키기가 어려울 것이고 베트남에서 디지털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 운동 또한 이를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마을을 직접 방문해 보면 뭔가를 필요로 하고 있고 또 기술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정보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베트남 정부와 새마을 운동이 같이 기술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난한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앱이 꼭 필요하고 이런 종합적인 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정보가 있어야만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바일 앱이 마련이 되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모바일 앱을 통해서 구입하고 또 자신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금융과도 연결이 되어야 하고 또 재정적 지원도 필요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앱만 만들 수 있다면 농민들에게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농어촌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앱을 만들 수 있으면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소식이 있다면 베트남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접근성이 강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만 있다면 사람들이 인터넷 인프라를 사용해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농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러한 앱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으로 더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함께 한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발표자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차원항가 음수와요이십니다. 말라위에서 오셨고요. 지금 현재 영남대 박정희 새마을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은 마을 사업의 장기 타당성 개선입니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으로부터의 경험이라는 것인데요. So, as my topic, 네, 제 주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마을 사업의 장기 타당성 개선, 한국 새마을 운동 경험의 교훈이 이제 제 발표의 제목입니다만, 자, 앞서서 발표자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지속 가능성을 더 강화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많이 안 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러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속성을 담보할 것인지,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국의 새마을 운동으로부터 배울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 목차인데요. 이러한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또 마을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지속성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그 다음으로는 말라위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2단계를 거치고 있는 아그콤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새마을 운동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프로젝트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제프리 핀토라는 이 프로젝트 매니저께서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를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고유의 제품, 서비스 또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한시적인 노력이다 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속기간의 제한성, 목표의 구체성, 그리고 요건의 고유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라는 것은 결국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제품이나 또는 서비스와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프로젝트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작점 그리고 종료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마을 프로젝트로 한번 좁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을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결국 이것은 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들은 마을 주민들 스스로 착수하거나 또는 정부나 정부기관, NGO, 국제개발기구 등과 같은 외부 단체가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이 프로젝트들은 각기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규모가 다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예를 들면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는 만약에 마을에 학교가 없다라고 한다면 학교를 건립하는 것이 마을의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지속성이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자면요. OECD에서는 지속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개입의 순 혜택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프로젝트가 지속됨으로써 또 어떠한 혜택을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또 관련해서 어떠한 기한이 있는지, 장기간에 걸친 것인지, 그리고 또 관련돼서 기능이라거나 또는 목표로 하는 효과 등이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다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젝트의 지속성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커뮤니티의 참여이죠. 마을 사업이라고 한다면 결국 커뮤니티가 전적으로 이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하고, 그러면 결국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결국은 또 커뮤니티와 집중적으로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결국은 또 커뮤니티가 이에 대해서 오너십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한다면 하향식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커뮤니티 주민들에게 프로젝트를 일방향적으로 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요소는 자원관리입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또 이 지역 자원의 활용에 대해서도 현명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이에 대해서 추후에 이를 다시 충전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지붕이라거나 또 여러 가지 건자재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를 위해서 목재도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목재, 즉 나무를 다시 식재할 계획을 갖지 않은 채로 이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역량 및 스킬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의 현지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됨으로써 또 이 지역 주민들이 이와 관련된 기술 전문성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이 사업이 끝난 후에도 계속 우리한테 컨택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이 프로젝트가 지속성이 있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 외에 또 필요한 것이 바로 모니터 그리고 평가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진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조정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그 외에도 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어떠한 점인지, 어느 부분에서 개선해야 되는지, 이러한 점이 담보가 되어야지만 지속성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 영향도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마을에서 진행을 하게 될 때는 환경에 대한 경각심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 프로젝트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런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이후에 환경에 남기는 영향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재정적인 고려입니다. 자, 물론 자금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외부 자금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좋은 프로젝트라면, 지속성 있는 프로젝트라면 장기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될 것이고요. 아니면 최소한 자금 측면에서 이 재정적으로 자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다음 슬라이드에서는요, 이 프로젝트를 예로 한번 들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보기엔 이 프로젝트가 지속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일단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그콤은 말라위 정부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농업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농업 부문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이 말라위에서
이 농업에 있어서의 생산성이 높지 않기 때문인데요. 근데 제가 원래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고자 했었는데,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동영상을 다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지속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이 조합을 만들도록 장려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커뮤니티 전체적인 참여와 관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 조합에 대해서 개별 농민들이 자금을 30% 기여를 하고, 그러면 나머지 70%는 세계은행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지속성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스스로 이에 대해서 오너십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소속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농민들에 대해서는 이 기업형 농업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은 역량 강화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농민들이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신들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또 커뮤니티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담보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상향식의 접근법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농민들이, 즉 주민들이 스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에 대해서 해결해 나아가도록 장려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관련하여서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시겠지만 새마을운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신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면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정신이죠. 그리고 자조, 스스로를 돕는다. 그리고 협동, 커뮤니티가 함께 협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마을운동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정부 지원입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에서 새마을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를 하였고요. 1971년 새마을운동이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을 때 한국 정부에서 전국 마을 33,267개 곳에 각각 335개 백의 시멘트를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처음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제가 더 신속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또 마을에서도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리더십인데요. 새마을운동에서는 또 마을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러한 마을 지도자들로부터 어떠한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또 이분들이 새마을운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교육을 담당을 하였고 또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동참하도록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지역에서 지도자들을 양성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들이 또 마을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향식, 상향식 다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지원을 통해서 기술 지원 그리고 또 재정 지원을 하였지만, 그런데 결국 이 새마을운동에서의 주축은 바로 마을 주민들 스스로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접근법을 우리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결국 보다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의 동기부여가 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니터링과 평가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가 트래킹이 없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지속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새마을운동을 한국에서 진행을 할 때도 바로 이러한 점이 중요했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또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를 적용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이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계속 이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소득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사진에서도 보실 수가 있듯이 여성들이 바구니를 짜는 모습이고 또 그 외에도 농한기 때는 공장에서 근로를 하는 등등 소득원을 다변화하는 것도 한 가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상징적인 수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집단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또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바로 이런 상징, 브랜드화 이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또 이 프로젝트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인데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새마을 노래를 듣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바로 이런 근면, 자조, 협동의 가치를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족, 공제 같은 것, 이제 이런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 자금에 계속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프라도 중요한데요. 결국 이 프로젝트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농촌 개발 사업에 있어서 인프라를 중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라고 한다면은 도로, 교량 등에 대해서 새로이 건설하거나 또는 이를 확충하고 개선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상과 인정입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새마을 운동에서는 마을 사이에서의 경쟁 요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최고로 꼽힌 마을들은 청와대에 방문도 하고 또 이들의 근면한 노력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식으로 우리도 마을 사이에서 경쟁 이런 요소를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더 근면하게 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결국 이를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성공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또 다른 마을들도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잠시만요.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미국의 경영 구루인 피터 드러커의 말을 인용을 해보자면요.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자, 결국 바로 이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담보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장기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면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는 그 이유가 그만큼 반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next presenter 다음 발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오신 구투 아브라함 톨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은 마을 개발에 있어서의 내외의 자금 지원 그리고 오너십과 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발표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주인의식과 형평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용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토 아브라함 투사라고 하고요. 에티오피아에서 왔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영남대학교에서 PSP 프로그램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을 개발에 있어서의 내외부 펀딩의 역할과 또한 주인의식과 형평성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을 개발에 있어서 내외의 펀딩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한 이것이 마을 개발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는 마을 개발에 있어서 주인의식과 형평성에 자금 조달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주인의식이 강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새마을 운동의 교훈으로 마을 개발에 있어서의 주인의식과 형평성 함양을 위한 함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은 큰 도전 과제입니다. 이것은 자원이 늘 부족한 상태이고 또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공여 국가들의 우선순위가 변화하고 있고 또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필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부 자금 조달은 정부에서 올 수도 있고 국제기구에서도 올 수 있고 혹은 다른 국가에서 올 수도 있으며 내부 자금 조달 같은 경우에는 마을 내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지역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주인의식 같은 경우에는 책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는지를 의미합니다.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직접 발전에 참여하고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평성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소외된 사람들까지 모두 포용적으로 혜택을 누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속가능 개발 목표, 즉 SDG 중에 특별히 2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ISF 농업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있는 수요와 공급이 나와 있는데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지역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 조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마을 개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외부의 재정 조달 방식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외부 자금 지원은 정부에서 제공할 수도 있고 또 국제기구가 있을 수 있고 또 공여 국가들이 있고 NGO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부 자금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 필요로 하는 좀 더 복잡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의료 분야와 같은 인프라 투자에 투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외부 자금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인프라를 위한 자금이 제공이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마을의 인프라가 개선이 되고 또 때로는 외부의 자금이 지원될 때 전문성도 같이 이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분야, 교육 분야, 지역사회 개발 분야, 의료 분야 등의 전문적 지식을 같이 이전해 주기도 합니다. 1970년부터 1979년까지의 새마을 운동을 보면 정부에서 마을 개발을 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금이 정부에서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상당한 양의 외부 자금을 제공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상당히 다양한 프로젝트가 지원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교육과 농업 그리고 의료 분야의 지원을 많이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71년부터 79년까지의 지원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내부 자금 조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저축을 한 경우도 있고 또 지역사회 내에서 협동조합을 운영해서 자금 조달을 한 경우도 있고 또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기업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부적인 자금 조달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개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주도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며 사회적 자본이 높아지고 또 지역사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자금 조달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새마을운동 당시에 같은 기간입니다. 71년부터 79년까지를 생각해 보면 내부의 자금 조달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새마을 운동이 새마을 금고 형태로 내부에서 자금 조달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떠한 형태의 자금을 사용하느냐는 목적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자금 지원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내에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합니다. 그렇지만 내부에서 자금이 조달되면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자금을 투자할 수가 있고, 이것은 그 마을에서 직접 살면서 필요를 느꼈던 부분에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부 자금과 외부 자금 같은 경우에는 또 주도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 자금을 사용을 할 때에는 자금뿐만 아니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문성이 같이 투자되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외부 자금과 함께 들어오는 기술과 전문성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부 자금 조달은 단기적이고 또 자신들만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에 맞는 프로젝트를 골라서 투자하고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자금 지원도 끝나게 됩니다. 내부 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안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외부 재정 지원을 받게 되면 자신들만의 가이드라인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가 가이드라인이 함께 오기 때문에 내부 자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께 하나의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로서 참여적 숲 관리 프로젝트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남부의 몽가에서 진행이 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숲이 사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진행한 프로젝트로서 Farm Africa라는 영국의 비영리 단체가 진행을 했고 현지의 NGO와 함께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현지 NGO인 SOS 사할과 영국의 Farm Africa가 공동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독일의 개발 기구인 자이즈와 또 일본의 지카도 참여를 하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숲의 파편화를 중단할 수 있었고 또 숲 기반의 자원 개발도 가능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계획이 되고 이행이 되었으며 외부 자금 지원을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외부 자금을 지원받게 되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주인의식을 위해서 해결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외부 자원은 국제기구에서 올 수도 있고 공여국가에서 올 수 있고 또 정부에서도 올 수가 있고 민간기구에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인의식과 형평성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고, 또한 이러한 단점들을 줄이기 위해서 프로젝트의 디자인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프로젝트는 외부의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계획 단계부터 들어갔다라는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주인의식을 높이고 형평성도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외부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소수의 사람이 주도권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주제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티오피아의 감발라 지역에서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1994년에 있었던 프로젝트로서 2012년에 한 번 더 진행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이었고 실제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주의 이유는
사회적 서비스와 인프라, 예를 들어 학교, 의료시설, 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주인의식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사람들, 즉 실제 이주를 하게 될 사람들의 참여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인의식과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했고 또 이주를 강요받은 사람들은 이주하는 곳의 땅이 농업을 위해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계획 자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한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도 가깝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각 사람이 자신들만의 전통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 지역의 리더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프로젝트, 마을 프로젝트의 주인의식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외부 자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지역사회 자체가 외부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인의식을 갖기 어렵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슈를 보면 우선순위가 잘 연결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국제 공여자들이나 NGO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만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 우선순위가 지역사회 우선순위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자금 지원을 받으면 단기적인 목표를 갖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외부의 자금을 지원받더라도 어떻게 하면 주인의식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우선 지역개발기금을 만들어서 이것을 마을에서 운영을 해서 함께 자금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마을의 개발을 위한 투자 계획을 잡아서 이 마을 계획에 맞는 투자를 받아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어야 하며 민간과 공공 분야가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더 배울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부담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자금 지원을 다각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 운동은 정부 기금과 또 마을의 기업 그리고 차관을 결합해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자금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마을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금의 효과적인 활용입니다. 마을이 우선순위와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마을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고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에 이에 맞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고 또 지역사회 기금도 필요합니다. 역량개발 또한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 운동이 70년대에 진행될 때 지역사회에 상당히 많은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에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은 투명성과 책임성의 중요성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내부, 외부 자금을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970년대에 한국에서의 새마을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부, 외부의 자금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부 자금이 들어오면 대형 프로젝트 혹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수 있고 내부 자금을 함께 사용하게 된다면 프로젝트의 우선순위가 지역사회에 맞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자금의 내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자금을 어떻게 내재화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파이낸싱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되고 또한 역량 개발을 포함하거나 소득 창출 직업 훈련도 같이 진행하면
외부 자금의 내재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외부 자금을 자체의 자금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없어지는 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경제적 활동과 자급자족 능력을 높이는 데 활용하면 이것을 통해서 주인의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초기 자금이 제공이 되면 이것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교육을 받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고요. 마이크로 파이낸싱을 사용하게 되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시 갚을 때 상환된 금액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하는 형태의 마이크로 파이낸싱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 파이낸싱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또 외부 자금과 마이크로 파이낸싱은 어떻게 다를까요? 마이크로 파이낸싱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개개인의 경제 상태에 따라서 지역사회 안에서만 제공이 됩니다. 마이크로 파이낸싱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자금과 다르게 상환이나 또 지속 가능성 면에서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마이크로 파이낸싱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외부 펀딩의 부정적인 영향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사회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혹은 기획이나 실행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마이크로 파이낸싱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참여를 요하기 때문에 지불이나 혹은 상환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고 기타 외부 자금에 비해서 마이크로 파이낸싱은 유연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도전 과제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만 외부 자금을 내재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초기에는 저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외부 자금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면 내부에서 초기에 저항이 있을 수 있게 되고요. 관리와 거버넌스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 접근도 어려울 수 있고 외생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시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 시장은 외생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Very good. I think it's time.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리스트 분들께서 무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한 20분 정도 시간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런데 세 분의 발표자분들께서 시간을 잘 맞춰주신 덕분에 거의 최소한 20분 정도는 토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On the tight time 네,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가 MPTT라는 원칙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의 발언 시간 최소화인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또 청중분들로부터도 흥미로운 질문을 받아서 아주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저희가 세 분의 패널리스트를 모셨는데요. 먼저 김기수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남대학교 교수님이시고요.
또 PSPS의 학장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옆으로 무하메드 라작 음잘레 탄자니아에서 와주신 영남대 박정희 새마을대학원 소속이시고요. 그리고 부디테피 호 영남대 박정희 새마을대학원에서 현재 리더십을 전공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먼저 김 박사님 준비되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토론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저는 새마을운동의 특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새 발표자분들 모두 다 각각의 프로젝트에 있어서 새마을운동의 특성을 적용하고자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새마을운동의 주된 원칙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새마을운동의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다른 커뮤니티 발전 프로그램과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프로그램 자체보다는 이행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21세기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하던 간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새마을운동은 결국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이행 방법론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진행이 됐을 때 그 내용 자체보다는 이를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새마을운동의 주된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써 여러분들께서 또 각국의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마을운동은 먼저 사람들의 인식 전환에 집중했습니다. 자신감을 심어주고 또 역량을 강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너십을 갖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마을운동의 핵심적인 원칙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죠. 바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한 것인데 예를 들면 매칭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정부가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지원을 다 제공한 것이 아니고요. 또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형태로건 간에 스스로 기여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이 뭐 자금이건 또는 근로이건 간에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주민들 스스로가 이에 대해서 오너십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기여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주체적인 인식, 오너십을 갖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무엇이든 간에 이 프로그램에 기여하도록 했었던 것입니다. 이게 재정 지원이건 또는 근로 형태의 지원이건 간에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새마을운동의 10년 기간 동안 71년부터 79년에 걸친 10년의 기간 동안 평균 49%, 즉 이 새마을운동 프로그램 예산의 49%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정부가 다 지원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굉장히 치사점이 큽니다. 결국 참여 주민들의 기여가 없었다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러한 기여가 없었다면 오너십을 만들어내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차완안가께서 오너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과도 연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구투 아브라함께서도 오너십 그리고 에퀴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게 바로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프로젝트이건 간에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오너십이 있어야 되고 또 오너십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돈만 있다고 해서 프로젝트가
지속성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는 또 에퀴티 펀딩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역량입니다.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새마을 운동을 연구를 해보면 물론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상호 연결성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는 요소도 있었고, 또 그 외에도 파트너십이라거나 또는 협업적인 거버넌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량 강화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고요. 또 그 외에도 새마을 운동이 70년대에 이행이 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오너십과 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자금과 관련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요. 그게 바로 저축, 재투자 프로그램,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새마을 금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을의 자금을 모아서 이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새마을 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새마을, 이 마을에서 모은 자금을 관리를 함으로써 이 프로젝트를 계속 더 확대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의 몇 가지 주된 원칙이었다 할 수 있겠고요. 또 그 외에도 다른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대부분의 발전 프로그램은 하향식 모델을 택한 경우가 많은데, 새마을 운동의 경우에는 하향식, 상향식이 함께 활용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또 앞서서 구토 아브라함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부 자금이 지원이 될 때 마을이나 또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마을 자금을 마련하여서 스스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행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한 가지 특징은, 새마을 운동은 진정한 커뮤니티 중심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또 어떤 도 중심의 모델도 아니었고요. 마을 중심의, 커뮤니티 중심의 모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을이 부유해지면 결국 여기에 사는 모든 개인들, 모든 사람들도 부유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별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가구별로 발전시킨다기보다는 마을 전체를 살기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만들게 됨으로써 여기에 사는,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었는데요. 자, 물론 이에 대해서 더 들을 말씀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더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향후에 여러분들과 제 생각을 더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Dr. Kim. 네, 김 박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모하메드 라작 마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발표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발표자 분들께서 개별적인 주제로 발표를 하셨지만 모두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금, 지역사회 개발 등 여러 요소에 있어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저는 차원한가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61페이지 하단과 262페이지를 보시면 농어촌 개발이 현재 어떻게 말라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도 내용을 담아주셨습니다. 개도국에서 오신 분들이라면 저처럼 개도국에서 오신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개도국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개도국에서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거나 혹은 또 프로젝트의 수혜를 받거나 혹은 프로젝트를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재정도 지원하고 역량 개발도 하고 다 잘 되지만 프로젝트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현지 사람들이 이것을 이어받지 못해서 중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어떻게 보면 코멘트라기보다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은 서두르기는 하셨지만 자료를 보면 농업의 다각화를 제안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라위의 농민들이 좀 더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한국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벼 종류들을 개발하는 데 투자를 해서 그때 당시에 한국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벼를 만들었고 그렇게 되면서 오늘날까지도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연구와 개발이 들어가야 하는지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기 쉽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농업이 경제의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관련을 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많았으면 더 많이 말씀을 해 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지역사회에 인식 제고가 없다면 사실 큰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발전할 수 있어, 우리 마을이 발전할 수 있어 라고 믿지 않는다면 완벽한 프로젝트더라도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의 제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었다가 지역사회가 이것을 이어받았을 때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정신까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갖고 있었던 기반, 즉 새마을운동의 기반과 아프리카의 현재 기반을 비교해 봤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적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정책처럼 새마을운동이 운영이 되었는데 사실은 아프리카의 현실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새마을운동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프리카의 사람들에게 왜 학위를 받고 정부에 가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해하셔야 하는 것이 개도국에 있는 정부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게 하기 위한 해방군들이 잡은 정권이기 때문에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동기부여를 해드릴 수 있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우울한 말씀만 많이 드렸는데요. 우리가 개개인으로서는 정부를 변화시키기는 어렵고 정책을 변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지역사회의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고 함께함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어느 정도 경쟁을 유발을 했죠. 그렇지만 미디어도 아주 좋은 협상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가 없으면 정부를 움직이지 못했을 때에도
미디어를 사용을 하면 미디어는 대화와 선거와 문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디어가 여러분들의 편이 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미디어가 우리 편이 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서 지원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누가 말씀해 주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밝은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그 미래를 만드셔야 한다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Rajak, for your insight.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통찰력 있는 그리고 또 아주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 분의 발표를 통해서 굉장히 또 좋은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많은 것을 배웠고 또 그 덕분에 제가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새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측면이라거나 또는 내부 또 외부 자금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잘 배웠고요. 사실 제가 아직까지도 학생이다 보니까 또 석사 과정 학생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 또 김 교수님 그리고 라작님께서도 좋은 토론을 많이 해주셨고 또 제가 드리고자 싶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해한 바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또 특히나 제가 개도국의 입장에서 한번 관련하여서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커뮤니티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그러면 외부 자금과 또 자체 자금 사이에서의 이 동태적인 관계 그리고 또 그 영향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를 통해서 또 주민들 사이에서의 오너십과 그리고 또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측면. 왜냐하면 사실 보통은 우리가 외부 자금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오너십이라거나 또는 이에 대해서 스스로의 어떤 그 자본을 가지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자국의 맥락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새마을운동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런 외부 자금과 또 내부 자금 사이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요. 자,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잘 체계화된 한국의 농촌 발전 프로그램이었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단지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여기에 기여를 하게 됨으로써 또 스스로 이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도록 하고 그리고 근면자족 협동이라는 정신 하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되었다. 이러한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이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우리도 우리의 농촌 발전 프로그램에 있어서 창의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단지 이 외부 자금에 의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성을 갖고 오너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구투 선생님께도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사로서 혁신과 기술이 내부, 외부의 자금을 대체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또한 베트남에 오신 던 박사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비슷한 상황에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빈곤 지수를 보면 여전히 빈곤 지수가 6.2%인데 저희 캄보디아는 16%에 달하고 있습니다. 돈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베트남의 신농촌 건설 국가 목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운동과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베트남에서 사람들이 신농촌 건설 국가 목표 사업에 참여를 시키는 것에 어려운 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개도 국가로서 또 베트남과 국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유사한 이슈들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베트남 측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e remarks presented by the three panelists are most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토론이 코멘트이셨는데요. 그런데 또 질문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구투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Okay,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물어보셨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내부 자금을 제공을 할 때 여러 소득 격차가 발생을 할 때에도 이러한 내부 자금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가 가능하다면 내부 자금이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적 포용을 위한 역량 개발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형평성 있는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기술이 어떠한 역할을 해서 자금과 관련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부 자금이든 외부 자금이든 그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술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통해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을 간의 연결도 더 큰 시장으로 연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발표를 통해서도 들은 바와 같이 기술이 있으면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정부와도 연결시킬 수 있고 또 여러 지역사회들끼리 서로 연결도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Dr. Dong Quang Huy, would you respond? 농광 후이 박사님. 네, 우선 감사합니다. 네, 의미 있는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신농촌 건설 국가 목표 사업을 도입했을 때 여러 도전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칼반주 같은 경우에는 석탄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곳에서 브랜드를 만들 때 지역사회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데 민간 기업도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하게 되면 이 지역사회 브랜드를 보호할 수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와 관련된 상당한 논의가 진행이 되었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도전 과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미래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브랜드를 지켜내는데 많은 자금과 시간을 저희가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위해서 3단계를 생각해야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육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농민들이 부유해지고 싶으면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고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지원을 제공을 하더라도 초반에만 도움이 되지 스스로 돕지 않으면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경제 이론을 보면
자체적인 동기가 있어야만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직접 기업을 운영하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어야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인프라나 여러 지원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업을 창업하고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잘 몰라서 발전을 못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잠재력이 높은 지역도 이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지금 새마을 운동을 통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베트남 정부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Would you also have response to? 네, 그리고 차원안가님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기수 교수님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서 그리고 또 매치 제도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었던 프로젝트는 사실 이와 관련하여서 자금이 충분하진 않았습니다. 농민들이 스스로의 아이디어를 고안을 하고 또 이와 관련하여서 세계은행이 지원을 해주는 형태였었고요. 그리고 또 이 두 번째로 또 말씀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는요, 이 정보를 확산하는 것, 또 창의적으로 정보를 확산하는 것, 어떻게 보자면 또 새마을운동이 했었던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자면 저희가 부족했었던 게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또 새마을운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와 관련하여서도 또 개선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멘토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We have just a little bit of time. 네, 혹시 시간이 조금 더 있다면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운데에 스탠딩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앞에 서셔서 이름과 또 국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리라고 합니다. 케냐에서 왔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PSP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돈 관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발표 슬라이드를 보면 한 슬라이드에서 베트남에서의 프로그램과 새마을운동을 비교한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발표를 하시면서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새마을운동의 기본으로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또 사상을 바꿔놓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점진적인 도입과 관련을 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범 사업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참여와 관련을 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를 유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새마을운동에서는 명확하게 어떻게 참여를 시켰는지를 알고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자족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궁금합니다. 새마을운동 정신을 보면 새마을운동 이전에 있었던 프로그램들의 근간을 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 자족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발표를 드릴 때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좀 더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제한적인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려야만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베트남과 연결을 해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협업 프로젝트가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떻게 지역사회를 개선할지에 대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원이 상당히 제한적인데 베트남에서 새마을 운동만 살펴본다면 물론 새마을 운동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베트남에서의 새마을 운동만 살펴보게 된다면 새마을 운동이 베트남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베트남에서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하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형식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운동에서 앱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생각을 바꾸는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 성공적인 모델들을 설명해 주면서 스스로 변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고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리더로서 또 저희가 전문가로서 할 수 있다라는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정신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는 기술적 지원도 제공하고 또 외부의 지원도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정부 지원도 연결해 주고 또 특정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면 특정 분야를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Maybe we could take just. 네, 그러면 저희가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내가 이걸 물어보지 않으면 오늘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다 라고 하시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네, 저희가 버스를 타고 만찬장으로 가기 전에 질문 있으시면 아니시면 만찬장으로 가기 전에 또 따로 질문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새마을운동의 목표 중에 하나는 1인당 소득, 평균 소득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포럼의 목표는 우리의 지식, 즉 새마을운동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지식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가 달성이 되었다 생각하고 동의하시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로써 오늘 포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내일은 또 저희 총장님, 영남대 총장님도 함께 해주실 것이고 또 도지사님도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밖에 이 텐트 일부는 비어 있었는데 내일은 주말이다 보니까 아마 가득 차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최고의 마지막 세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좌장님과 발표자분들 그리고 토론자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넘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더 나은 것을 찾게 만드는 오늘의 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첫째 날 포럼의 모든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종료하기 전에 내일 프로그램을 잠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립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기념식이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광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바로 이어서 오후 12시 20분부터 30분까지 2023 새마을국제포럼의 도지사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또 이후 오후 2시 30분까지 오찬을 하시고 2시 30분부터는 방금 전 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최외출 영남대학교 총장님의 기조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후 제5세션에서는 청년들의 새마을 토크가 준비되어 있고요. 제6세션에서는 해외 새마을 사업성과 동영상 콘테스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아주 알차고 유익한 프로그램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송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